3포인트입니다. 오늘 알파경제의 김종일 사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작할 때 오늘도 같이 해주셨잖아요. 그때는 괜찮은데 마감쯤 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네, 그 아시아 증시와의 연동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네. 오늘 지금 일본도 저점으로 끝날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뭐 2% 가까이 빠지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추이를 한번 볼까요? 뭐 상해 증시가 아직 점심시간 이후 출발한 걸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상해도 지금 0.2% 하락, 항생이 1% 넘게 하락, 니케이가 2% 가까이 하락하는 양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우리만 홀로 빠져서 더 화가 나는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을 뺀 거의 모든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제 유럽 증시도 변동성이 꽤 컸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가량 빠지는 모습이었고 독일도 2% 넘게 하락했고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 흔들리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또 아시아 증시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건 다른 증시 안 빠질 때도 혼자 계속 빠지고 있다가 다른 증시가 또 빠지니까 또 동일하게 같이 맞아요. 빠지는 게 더 화가 나는 부분이기는 한데 거기에 이제 중심축에는 뭐 누가 뭐래도 환율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지금 달러엔도 154엔까지 올라왔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뭐 1,407엔, 뭐 1,406원을 계속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 변화와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와 유럽 증시의 약세, 글로벌 증시의 동반 약세는 현재 외국인들을 더 흔들고 있는 양상으로 보이고 이런 외국인들의 매물 자체가 우리 시장을 더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앞서 뭐 여인수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구간에서는 뚜렷하게 우리가 뭔가 반전 포인트를 찾기가 어려워요. 선물 시장 쪽의 흐름도 지금 놓고 보면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지켜야 될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4일 연속으로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아주 짧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주간 옵션이 있으니까 그 주간 옵션의 뭐 미국 만기가 거의 뭐 목요일 정도라고 봐야 되고 우리도 일부 주간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내일 정도는 하락 압력이 좀 둔화될 수는 있는데 그럼 이게 추세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 8월 초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로 청산되면서 급격하게 하락했던 그 지점 아래로 지금 선물 지수는 내려와 있는데 이 지수에서도 좀처럼 저가 매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 번도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뭐 급하게 빠진 적도 없지만 거의 매 시간마다 조금씩 계속 밀리면서 흘러내려간 양상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좀 마르지 않았나 싶은 그런 양상이죠. 개인의 매수가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쭉 살펴봤을 때 뭐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지만 저는 뭐 대선 이후에 조금 신중하게 보면서 투자자 주의이기는 한데 신중을 기해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고 싶은데 뭐 두렵단 말이에요. 오늘 사면 내일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뭐 두려움을 먹고 사는 게 증시고 또 두려움을 이겨야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지금은 외국인 수급을 먼저 조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금 하락 각도는 뭐 비교적 날카롭고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하락이니까 외국인들의 흐름을 먼저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순수하게 밸류 기준으로 보면 분할 매수의 시작점이죠. 지금 PBR 0.9배를 하향 이탈해서 PBR 0.8배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고 뭐 정부의 정책도 좀 희미하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0.7배에서 0.8배 정도가 위기에 나타났을 때 지수예요. 근데 지금이 과연 그런 수준인가? 우리 시장이 전혀 시스템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았나? 아니면 우리 시장만의 시스템 리스크가 있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은 뭔가 과도하게 빠진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밸류 기준으로 한번 보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그런 구간이니까 최소한 외국인 수급이 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게 저도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부터 다음 주 정도에 아마 그런 바닥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CPI까지 발표되고 나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지표들은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흔히 기대할 수 있는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완충 효과들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아직 그걸 우리가 미리 확인하고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분할 매수의 시작점이지만 적어도 외국인 수급의 변화 정도는
확인하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시장에도 오늘장에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현물 시장에서 거래가 어느 정도 느는지 그리고 거래가 늘면서 방향을 어떤 쪽으로 잡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추가 질문으로 거래 늘면서 혹시 방향이 아래쪽으로 가면 어떡하죠? 라고 했더니 그 아래쪽으로 그럼 더 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 재현이 된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네,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개연성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정말 레벨 다운을 해서 2,400, 2,300 뭐 그렇게 레벨로 계속 하향이 타라는 그런 모습으로 갈까가 두려운 것인데 네. 그러면 반대로 들어오는 그 저가 매수가 누군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게 그동안 개인들의 삼성전자 매수로 일정 부분 버틴 게 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개인들의 삼성전자 매수가 오늘은 상대적으로 강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잠겨있던 자금들이 좀 청산되는 과정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개인들도 버티다 못해 더 맞아요. 이상 자금 투입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인 건지 아마 계속 좀 테스트가 있을 거고요. 약간 그다음에 사다 지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락하면 예전에는 삼성전자인데 금방 돌려놓겠지 했는데 이 정도로 하락하면은 뭔가 좀 시각도 바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삼성전자는 해법이 없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번 언급드렸던 대로 저희 12월 달에 그 전체적인 인사 이동을 하면서 30% 정도를 잘라내고 사람들의 전체적인 인사 이동이 있은 이후에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무언가 방향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당장 뭐가 사람 바꾼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 파운드리 쪽에 준비가 안 돼 있던 게 사람 30% 뒤집어 엎으면 갑자기 확 바뀌고 이런 건 없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삼성전자가 기존의 관리의 삼성으로서 뭔가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방향성만 보여줘도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싸진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부적으로도 뭔가 잡음이 좀 많은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저연차 그 직원들은 글쎄요, 뭐 제가 알기로는 대외적으로 나와서 굉장히 나쁜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대놓고 경쟁사로 옮기고 싶다는 얘기하고 있고, 근데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옮길 정도의 능력은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던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삼성전자의 어떤 반전이 펀더멘탈적으로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면 펀더멘탈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정도는 확인되어야 적어도 매도도 멈출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 수급과 가장 붙어있는 것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방향성입니다. 근데 아직은 돌리지 않았다라고 외국인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 받지 못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뭐 전체적인 실적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레거시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중국 쪽으로 물량이 만약에 닫히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게 어쨌든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향한 시각의 중심점에는 결국 중국이라고 하는 이슈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 이 두 가지가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급과 관련해서도 짚어봤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첫 번째 포인트로 이 아시아 증시와 동반해서 조정받는데 우리 증시가 더 크게 밀린다 이 얘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 막 환호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만엔선 금방 갈 것 같았는데 오늘은 좀 비교적 깊게 빠집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이제 2달도 채 안 된 새 수상이 다시 또 재신임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네. 그다음에 뭐 재신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시 이제 뽑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뭐 또 정책적인 변동성이 다시 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예전에 아베 총리, 고 아베 총리가 가서 뭐 그 같이 골프도 치고 그다음에 뭐 넘어지는 뭐 쇼도 하면서 우린 트럼프와 같이 갈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줬지만 일본도 결국은 당할 건 다 당했다라는 거죠. 그럼 일본이라고 해서 지금 트럼프가 됐을 때 뭐 일본은 수혜고 한국은 피해다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 외에는 다 피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트럼프는 협상의 기술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고 싶은 국가가 가져가고 싶은 것들을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정말로 트럼프가 압박한다면 중국, 일본, 한국을 모두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얼마나 미국에 되돌려 주느냐에 따라서 압박의 강도가 달라질 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2020년에 트럼프가 내려가기 이전에 끝까지 밀고 있다가 달성하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죠. 우리하고 일본에는
가스를 대거 팔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중국에는 5천만 불의 농산물을 팔려고 하다가 결국 다음 때로 넘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게 중간에 드랍다 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스스로 나서서 미국이 우리한테 압박하면 우리가 가스하고 석유 사줄게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내가 다시 대통령의 자리로 올라가면 중국에게 그 농산물 팔겠다라고 대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레버리지로 인해서 부담을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니까 오늘은 조금 더 깊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분위기를 바꿀 만한 단기간 내 이벤트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오늘 밤에 발표될 CPI들 많이 기다리실 것 같고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온다면은 이 물가가 예상보다 조금은 더 높게 나온다면은 이것이 금리 인하에 브레이크를 거는 흐름이 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더 오를 것이고 달러 강세는 더 심해질 것이고 이런 다소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CPI가 어떻게 나와야지 우리 증시가 과연 조금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달러 강세 계속 이어지면은 뭐 원자재 가격, 금값이라든지 이쪽 요즘에 하락 추세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쪽은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더 밀릴 것인가. 그것도 같이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앞서 질문해 주신 현재 시장의 압박 요인 CPI가 어떻게 나오면 바뀔 것인가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CPI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주의해 봐야 되는 건 정말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파월을 날릴 것인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번에 CPI가 그렇게 뭐 급격하게 변하지도 않겠지만 변했다고 해서 그 FOMC의 정책이 단기간에 뭔가 바뀐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트럼프 이기가 출발하면 과연 트럼프 당선인은 파월도 날리고 전부 자기 말 듣는 사람으로 다 바꿀 것인가. 지금 뭐 입법, 사법, 행정은 모두 자신의 편으로 거의 와버린 상황인데 그러면 금융정책까지 담당할 수 있는 사람마저도 자신의 말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꿀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한번 초점을 맞추는 게 아마 CPI보다는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원자재 가격에서는 저는 지금 뭐 달러 강세로 인해서 전반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의 가격 조정은 바로 중국의 부양책이 예상을 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면 달러 강세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6 정도 레벨로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110까지 가는 게 미국 경제에는 정말로 좋은가? 미국으로 자금을 모으는 데는 일련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강세로 따라서 해외로 나갔던 자금들이 혹은 해외에 있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더 집중되는 효과를 분명히 기대해 볼 수는 있으나 그 정도로 가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아무래도 대거 나빠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환율 효과로 인해서. 순식간에 지금 뭐 100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110으로 만약에 간다면 10%가 변한 거잖아요. 네. 그럼 기업 이익이 10%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전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아무리 트럼프가 달러 강세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방적 달러 강세를 유도할 가능성은 또 제한적이라고 봐서 결국 원자재 가격도 달러 강세로 인한 하락분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자산별로 다르게 봐야 되는데 뭐 연초부터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천연가스는 계속 매수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식량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 되자마자 하려고 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관세 올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민법.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 관련돼서 모두 잘라내는 건데 불법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아무래도 조금은 그 낮은 임금을 받는 그런 자리들과 더불어 어디겠어요? 농장들이란 말이죠. 그 농장들 같은 데서 사람 잘라내면 그러면 농산물 생산 단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그쪽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내내 어떻게 보면 올해 내내가 아니라 바이든 정부 내내 곡물 가격은 안정됐었거든요. 근데 역으로 거꾸로 가서 2016년도부터 보면 곡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트럼프 정부 내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뭐 물론 한 번에 그 더 변곡점이 나타났던 것은 코로나 때 사람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그때는 더 폭등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정말로 사람들을 대거 밖으로 내보낸다면 네. 아마도 곡물 가격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뭐 DBA 같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곡물 여러 선물들의
복합적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뭘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농기계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존디어라든지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 공장 갖고 있는 뭐 TIM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게도 일정 부분 모멘텀이 돌 수 있지 않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 포인트에서 상당히 좀 자세한 얘기 이것저것 좀 다뤄봤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 증시도 좀 수급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싸다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아마 여전히 좀 약점들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시간들이 이어질 것 같네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런 장세에서도 트럼프라는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덜 밀리거나 혹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살짝 조정받을 때 들어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실까요? 네,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트럼프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에서 언급된 조선주. 그 중에서도 어제 추가 수주가 나왔던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이게 트럼프 트레이딩이 과연 정말 타점을 잘 잡아서 일찍 들어갔다면 모르되 지금 구간이 정말 변동성이 없는 구간인가?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거기다가 지금 기관 외국인 수급을 합쳐서 누적으로 보면 초반에 급등하는 구간에선 대거 매수가 같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대거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하나오션에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국항공우주 정도만 주가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수급도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 뭐 비교적 견조한 현대 로템도 수급은 계속 빠져나가는 중이고요.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수혜주라고 부르고 뭔가 주가가 강해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은 전혀 흥분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를 뭐 그렇게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양상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이드 쪽에 있는 정말 연관도 없지만 테마로 묶여서 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힘을 내면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수혜주라고 얘기했던 방산주, 조선주의 흐름이 그렇게 강한가? 뭐 시장 대비 뭐 신고가 내면서 계속 뭔가 폭발하고 있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종목군들의 수급이나 이런 흐름들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트럼프 정책의 정말로 수혜인가는 좀 더 숫자로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이렇게 밀려나는 구간에서 트럼프 트레이딩 자체가 성공할 가능성도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방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딩 뭐 물론 좋은 종목군들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주가 조정이 나타난다면 또 사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대표주로 꼽혔던 뭐 조선주나 방산주를 그것도 뒤늦게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서 무지성하게 사는 것은 저는 뭐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트럼프 트레이드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지금 뭐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리스크가 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트럼프와 친한 종목이냐 아니면 차라리 아예 관계가 없는 종목군을 하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터 섹터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저희 시작하는 시간에도 엔터 섹터에 대한 이야기 2025년만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때 뭐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내년이 기회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대부분 종목군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죠. 왜냐하면 2023년에 너무 좋았다가 2024년에는 대부분 올해 들어 실적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주가도 다 반토막 이상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YG 같은 경우에는 뭐 적자 전환, 그 다음에 SM도 계속 뭐 분기마다 뭐 여러 가지 뭐 일회성 요인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닝 쇼크. 그나마 실적이 비교적 견조하게 나왔던 JYP마저도 무너졌고 하이브도 뭐 계속 실적을 다운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에 수급은 조금 다르죠. 준비된 그림 보시면 YG엔터의 지금 수급인데 지금 기관 외국인 수급이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로제 아파트 효과라고 보신다면 뭐 제가 보기엔 그건 일부분만 맞는 거죠. 지금 저점 대비해서 벌써 그 지금 3만 원대부터 올라온 거니까 한 30%
넘게 30%가 아니죠. 3만 원에서 지금 4만 5천 원까지 올라온 거니까 거의 50%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보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뭐 10만 원대부터 빠진 거니까 뭐 더 많이 빠져서 반발 작용으로 올랐다. 4분의 1 토막 났다가 지금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수급의 개선과 전반적인 흐름은 로제 아파트가 하나의 모멘텀이 된 것은 분명한데 더 중요한 건 내년에는 블랙핑크가 돌아온다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언제 돌아올지 얼마만큼 활동을 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데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활동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투애니원도 지금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투어를 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군대에서 주되는 위너도 뭐 파급 효과가 크진 않더라도 어쨌든 플러스 알파를 주는 데다가 올해 별 활동을 하지 못했던 트레저 같은 그런 이 보이그룹도 뭐 사람들이 중간에 뭐 들고 나는 그런 뭐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 돔 투어가 가능한 그런 그룹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투어를 많이 돌고 음반도 좀 팔고 하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실적, 적어도 올해보다는 나아지는 실적, 2023년도 정도만큼은 아니더라도 긍정적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거죠.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의 지금 전반적인 수급도 뭐 이익이 당장 좋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이브도 같은 경우도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여기도 BTS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JYP는 다르죠. 뭐 돌아올 만한 그런 대형 아티스트는 없으나 지금 우리가 JYP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2분기, 3분기까지 썼던 비교적 공격적인 신사업 비용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는 다시 줄어들면서 오히려 성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엔터주들이 제가 3분기 실적 발표 초반부터 언급드렸습니다만 비용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지금 시장에서 일부 뭐 방산이나 뭐 조선이나 모멘텀 타고 있는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둔화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게임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말씀드렸던 그런 비용 이슈에서 좀 벗어나 있기도 하고 선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 비용 통제를 미리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뭐 대표주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은 길게 호흡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023년에 봤던 그 밸류 밴드에서 한 적어도 30% 이상은 다 다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이브 기준으로 50배, 그 다음에 뭐 JYP 기준으로 30배, 뭐 이 정도의 밸류를 뭐 그냥 거침없이 줬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근데 뭐 하이브 기준으로는 30배로 낮춰야 될 것 같고요. JYP 기준으로 20배. 상대적으로 지금 뭐 블랙핑크에 따라서 실적이 들쭉날쭉한 YG 같은 경우에는 한 15배에서 20배 정도로 다 축소시켜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밸류 밴드의 고점을 내리는 것, 그다음에 내년도의 실적은 반전할 가능성이 높으니 뭐 지금부터는 더 이상 추가 매도보다는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이 조금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엔터섹터 주가 괜찮습니다. 뭐 하이브, YG, SM, JYP까지 빅4가 나란히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뭐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엄청난 퍼포먼스보다는 눈높이를 살짝 낮춰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내년에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서 이사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